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시간에는 재무제표와 정책자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재무제표와 정책자금에 대한 상관관계가 매우 큽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운영자금 확보나 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책자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정책자금이 쉽게 승인된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진공이나 신보 등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성, 기술력, 경쟁력, 대표자의 경영 능력까지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책자금이나 대출을 받을 때에는 재무제표상으로 확인되는 여러 경영 지표들을 적절한 비율로 구성하여 기업의 재무 건강 상태를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는 부분인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회사의 재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정책자금에 유리하고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책자금과 재무제표 간의 관계는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느냐?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체크되게 되는데요. 재무제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중에서 잔액이 큰 계정 중심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전기 대비해서 단기에 변동액이 큰 계정 과목 중심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 시점 5월, 6월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정이 깁니다. 기말에 12월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미리 점검을 해 보시고요. 3월 달에 결산을 할 때의 나머지 부분을 조절해야 된다. 근데 3월까지에는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도 이미 재무 상태표 자체가 거의 종결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12월 달까지에 미리 점검하고 결산 조정 사항들을 미리 반영하는 방식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영상에서 재무제표와 경영지표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책자금의 관점에서 몇 가지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채 비율이 등장합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자본 총계 분의 부채 총계,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요. 정책자금 심사 시에 부채 비율을 보는 이유는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재무 건강 상태가 취약하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해당 법인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가게 되면은 승인받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정책자금 활용에 이슈가 있는 회사라면은 결산 시점에 세무사무실 담당 직원분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 항목 중에서도요, 퇴직급여 추계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책자금을 받고자 하고 부채 비율을 낮추고자 한다라면은 퇴직급여 추계 자체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채 비율을 미리 알 수 있다라면 결산을 수정할 수 있겠지만, 법인세 신고가 한참 진행 중이고 아니면 법인세 신고가 이미 끝난 이후라면 확정된 재무제표로 인해서 바꿀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정책자금에 있어서 승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되는 항목들은 자기자본의 잠식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자본의 잠식은 재무상태표상에 자본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을 의미하겠는데요. 자기자본의 잠식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재무 위험도에
나쁜 시그널을 주는 지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 자금을 받고자 한다라면은 자본이 마이너스가 될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증자를 통해서라도 자본금을 높이시게 되면은 자본 잠식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런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유동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유동 자산은 1년 이내에 환급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을 하면서요. 예시를 들어보면 현금, 예금,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이 이 범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늘리면 좋은 부분인 거고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채무의 총액을 말합니다.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미지급금이라든지 미지급 비용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유동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냐라고 봤었을 때 한 200% 이상으로 유지된다라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요 정책자금 승인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 회사의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미지급금이라든지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12월 달에 빠르게 해소를 해버리시게 되면은 우리 회사의 유동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12월 이내에 하셔야 되는 거지 1월, 2월에 하시게 되면 아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재고자산의 과다 여부를 본다라는 부분이에요. 재고자산은 상품을 매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제품 등을 말하면서요.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계정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재고자산이 매우 과다하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재고자산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법인 전환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법인 전환을 했었을 때의 미지급금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법인 전환 시점에 영업권 양수도의 방식을 통해서 신설법인을 세우셨다라면은 미지급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 부분은 정책자금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안 좋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비용이지만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 심사 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재무 건전성이 어떠냐? 미지급금이 많을수록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가 불안전하다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미지급금이 많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요. 자본 구조가 약해지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신뢰도 측면이에요. 미지급금이 많은 경우에는 기업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은 기업의 신뢰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미지급금이 많을수록 이 기업의 신뢰도는 낮다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금 운영 능력에 대해서 미지급금이 많다라면 기업의 자금 운영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능력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다른 항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상매출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은 우리 회사 매출의 규모에 대비해서 빠르게 회수가 되었다라면 적은 금액으로 남아 있겠지만은 매출액이 크지만은 외상매출금 잔액이 크게 남아 있다라면은 보증기관에서는 외상매출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는 전략을 펼쳐야 되는 거지 우리 회사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기일이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절대로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단계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 사업자분들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출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종종 결산 시에 인출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관은 인출금 계정 과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본 잠식 기업으로 판단해서 심사조차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 정책자금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출금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결산 시에 인출금 계정 과목을 설정해 놓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 목적에 맞는 계정 과목으로 바꾸어서 인출금 계정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재무상태표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항목들은 법인의 신용도를 일단 악화시킵니다. 나중에 처리하는데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지급금, 가수금에 해당을 하는데요. 특히 가지급금은 대여금의 성격이므로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는데 굳이 정책자금을 내줘야 되는 이유가 있겠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자금의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과 성격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관리해 보면은 오히려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가지급금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한 가수금은 회사의 차입금이 과다하게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대표님들 돈이 없으면 개인 자금이라도 회사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계정이 가수금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없어서 내 돈을 넣는 그 행위 자체의 가수금 또한 우리가 정책자금을 받을 때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가지급금이라든지 가수금이 우리 회사에 띄어져 있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없애는 정책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에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손익계산서가 이제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출액이 나옵니다. 업종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은 정책자금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상품 매출로 손익계산서에 표기되어야 하는데 실수로 제품 매출로 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상품 매출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책자금 심사 시에 이러한 실수가 발견되면 재정정 또는 수정 요청을 받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책자금 신청 전에 손익계산서를 잘 확인해서 우리 회사가 연도별로 상품 매출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제품 매출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 지원금 및 보조금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영업의 이익이나 자비익의 계정으로 세무사가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 말고요. 관련 비용을 즉시 차감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영업이익에도 조금 더 이쁘고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정책자금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비용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차감하는 계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익계산서의 구성은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기업의 꽃이 되겠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영업손실보다는 당연히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자금 승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한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봐야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해서요. 정책자금 지원 여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는데 이자 보상 배수는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우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내고 나서 얼마만큼 남을 수 있는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즉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고 나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이자 보상 배수는 최소 1.5배 이상인 경우가 좋습니다.
그래야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무제표와 정책자금의 관련 사항을 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점검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이미 정책자금에 도전을 해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정책자금을 좀 받아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준비해서 내년도 아니면 올해 말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주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상원 세무사였습니다.